도현아, 너 같은 놈이 우리 가족에 끼어들어서 뭐 하는 거야? 장례식장 빈소 앞에서 장인어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겨우 이틀째였는데 처가 식구들은 장례비 부담을 거론하며 도연을 몰아붙이고 있었어요. 시골 할머니 장례에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 간소하게 하면 안 되냐? 장모님의 차가운 말에 도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를 시골 할머니라고 부르다니. 여보, 제발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뭐, 지금 나한테 대들어? 너 같은 가난뱅이가? 수진의 목소리는 빙하처럼 차가웠습니다. 결혼 8년 만에 처음 듣는 독설이었어요. 그 순간 경비원이 다가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건물 점검 오셨나요? 빈소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도연에게 쏠렸어요. 수진과 처가 식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들은 몰랐던 거였습니다. 자신들이 가난뱅이라고 모욕하던 그 남자가 바로 판교 최고 빌딩의 진짜 주인이라는 걸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디서 오늘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댓글에 공유해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 전에 정도연은 이미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38이 되어서도 여전히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힘들었지만 몸은 이미 하루의 리듬을 알고 있었죠. 옆에서 잠든 아내 수진의 어깨가 규칙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일어나 세면대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어제와 똑같았어요. 약간 처진 눈꺼풀, 턱선에 자리 잡은 수염 자국, 그리고 언제나 피곤해 보이는 표정까지.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도연은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된다는 걸 받아들였습니다. 여보, 밥 차려놨어요. 수진이 부엌에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결혼 8년째지만 여전히 존댓말을 쓰는 아내였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그게 수진만의 다정함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고마워요. 일찍 일어나게 해서 미안해. 밥상에 앉은 도연은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넘겼습니다. 수진이 끓인 찌개는 언제나 간이 딱 맞았어요. 그런데 왜인지 오늘은 맛이 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어제 또 전화하셨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도연의 숟가락이 잠시 멈췄죠.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냥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언제까지 전세로 살 거냐고 물으시더라고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모님의 걱정이 틀린 말은 아니었거든요. 38인데 아직도 전세집에 살고 있고 매달 적금 넣고 나면 통장 잔고는 늘 바닥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여보. 제가 더 열심히 해야 하는데. 무슨 소리예요? 당신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수진의 위로였지만 도연에게는 오히려 더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물류센터로 가는 길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지하철 내 정거장을 타고 내려서 버스로 갈아탄 뒤 공단 입구에서 10분을 더 걸어야 했죠. 아침 출근길에 만나는 사람들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정장을 입고 스마트폰을 보는 직장인들, 작업복을 입은 공장 근로자들, 그리고 도현 같은 물류센터 직원들. 도현 씨, 일찍 오셨네요. 센터 입구에서 경비 아저씨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70이 넘은 박 경비님은 도연보다 30살도 더 많았지만 늘 존댓말로 대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경비님. 오늘도 수고 많으세요. 도연은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센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축구장 2개 정도 되는 넓은 공간에 택배 상자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죠. 벌써 야간 근무자들이 분류한 택배들이 각 구역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정대리 일찍 왔네. 팀장인 최 과장님이 다가왔습니다. 45살의 최 과장님은 이 업계에서 15년을 일한 베테랑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과장님. 도연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의 표정이 평소와 달라 보였어요. 뭔가 심각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정대리, 잠깐 사무실로 와봐. 도연의 가슴이 조금 답답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불러가는 경우는 보통 좋은 일이 아니었거든요. 사무실에 들어서자 부장님도 앉아 계셨습니다. 50대 초반의 김 부장님은 평소에도 말이 많지 않은 분이었는데 오늘은 더욱 진중해 보였어요. 앉아보게, 정대리. 부장님이 가리킨 의자에 도연이 앉았습니다. 두 상사의 표정을 보니 좋지 않은 소식인 게 분명했어요. 우리 센터가 내년 봄에 통폐합이 될 것 같네. 최 과장님의 말에 도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통폐합이라는 건 결국 구조조정을 뜻하는 말이었거든요. 직원들은 어떻게 되나요? 절반 정도는 다른 센터로 발령이 날 거고 나머지는 글쎄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부장님의 말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도연은 알 수 있었어요. 자신 같은 평직원이 살아남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을. 언제까지 시간이 있나요? 대략 6개월 정도 보면 될 것 같네. 그 전에 다른 자리를 알아보는 게 좋을 거야.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38배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미리 알려줘서 다행이었어요. 센터로 돌아와 평소처럼 일을 시작했지만 마음은 전혀 평소 같지 않았습니다. 택배 상자를 옮기면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이직을 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이 나이에 받아줄 곳이 있을까? 수진에게는 언제 어떻게 말해야 할까? 점심시간에 혼자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으면서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싸준 김치볶음밥이었는데 오늘따라 더 맛있게 느껴졌어요. 아마 불안한 마음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여보, 오늘 저녁에 우리 엄마가 오신대요. 미리 말씀드려요. 도연은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하필 오늘 장모님이 오신다니. 이미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운데 더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오후 3시 도연이 택배 상자를 정리하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평소 같으면 스팸 전화일 거라고 생각하고 받지 않았을 텐데 왠지 모르게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김순자 할머니 아드님이세요? 낯선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간호사 같은 톤이었어요. 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맞는데요. 어머니가 어떻게 되셨나요? 할머니께서 오늘 오후에 쓰러지셔서 저희 병원 응급실로 오셨어요. 지금 의식은 있으시지만 뇌경색 의심으로 정밀 검사를 받고 계십니다. 도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뇌경색이라는 단어가 계속 맴돌았어요. 어머니는 혼자 시골에서 사시는데 누가 발견해서 병원에 모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느 병원인가요? 지금 바로 갈게요. 성남중앙병원 응급실입니다. 빨리 오세요. 전화를 끊자마자 도연은 최 과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과장님은 도연의 창백한 얼굴을 보더니 바로 알아차렸어요. 무슨 일이야, 정대리? 어머니가 쓰러지셔서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조퇴 좀. 그럼 빨리 가봐. 내일 출근 걱정은 하지 말고. 과장님의 배려에 고마움을 느끼면서도 도연의 마음은 이미 병원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급하게 작업복을 갈아입고 센터를 나선 도연은 택시를 잡았습니다. 성남중앙병원까지는 차로 40분 정도 걸렸어요.
택시 안에서 도연은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야. 어머니가 쓰러지셔서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어. 전화 너머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들뜬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가요? 많이 심각한가요? 뇌경색 의심이래. 지금 검사받고 계신다고 해. 여보도 병원으로 올 수 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수진의 대답이 돌아왔어요. 여보, 나 지금 제주도에 있어요. 도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제주도라니 언제 갔다는 얘기였나요? 제주도? 언제 갔어? 왜 말 안 했어? 피아노 선생님들이랑 갑자기 캠핑 가게 됐거든요. 어제 저녁에 급하게 정해진 일이라. 미안해요. 도연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위급한데 아내는 제주도에서 캠핑을 하고 있다니. 그럼 빨리 들어와. 어머니 상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여보, 나 지금 제주 캠핑 중이야. 내가 알아서 해. 수진의 목소리는 냉담했습니다. 마치 남의 일처럼 들렸어요. 도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쓰러지셨다고. 알았어. 상황 지켜보고 정말 심각하면 그때 들어갈게. 지금은 취소하기 어려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도연은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봤어요. 결혼 8년 동안 이런 수지는 처음이었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다정하던 아내가 시어머니가 위급한데도 캠핑을 우선시하다니. 병원에 도착한 도연은 응급실 접수대로 달려갔습니다. 간호사가 안내해준 병실에는 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평소보다 많이 야위어 보이셨습니다. 어머니, 도연아 왔구나. 어머니는 미약하게 미소를 지으셨지만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조금 어눌했습니다. 담당 의사가 나와서 설명해 줬습니다. 다행히 큰 뇌경색은 아니었지만 며칠 동안은 입원해서 지켜봐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혼자 계시기에는 위험하니 보호자가 계속 옆에 있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보호자는 몇 분이나 계세요? 의사의 질문에 도연은 망설였습니다. 사실상 자신 혼자였거든요. 아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요. 제가 여기 있겠습니다. 저녁이 되자 병원은 조용해졌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고 보호자들만 남았어요. 도연은 어머니 옆간이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진통제 때문에 잠들어 계셨어요. 병실 창문 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집에서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텐데 도연은 혼자 병원에서 밤을 보내야 했어요. 휴대폰을 꺼내 수진에게 다시 전화해 봤습니다. 어머니 상태를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수진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내도 답이 없었어요.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습니다. 제주도와 시차는 없으니까 너무 늦은 시간은 아니었는데도 연락이 안 됐어요. 아마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거나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간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에 들어와서 눈이 부셨어요. 오늘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받은 구조조정 소식부터 시작해서 어머니의 응급실 이송, 그리고 아내의 차가운 반응까지. 정말 이상해. 도연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평소 수지는 시어머니를 잘 모셨거든요. 명절 때마다 먼저 안부 전화를 드리고 어머니가 아프시면 제일 먼저 걱정하던 며느리였어요. 그런 수진이 갑자기 이렇게 냉담하게 굴 이유가 뭘까요? 새벽 2시경 어머니가 잠깐 깨셨습니다. 도연아, 너 혼자 왔니? 수진이는? 수진이는 급한 일이 있어서요. 내일 올 거예요. 거짓말이었지만 어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고생이 많구나.
너도 쉬어야 할 텐데. 괜찮아요, 어머니. 편히 주무세요. 어머니가 다시 잠들자 도연은 복도로 나갔습니다. 혼자 있고 싶었거든요. 응급실 대기실에는 아직도 몇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들이었습니다.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마시면서 도연은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에 너무 많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왜 혼자 감당해야 하는 걸까요? 결혼했다는 건 함께 어려움을 나눈다는 뜻 아닌가요? 수진의 휴대폰으로 다시 한번 전화해 봤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정말 급한 일이 있는 건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그래도 시어머니가 쓰러졌다면 먼저 연락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병실로 돌아가는 길에 도연은 간호사와 마주쳤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환자분 상태는 안정적이에요. 내일 오전에 추가 검사 받으시고 결과에 따라 입원 기간이 정해질 거예요. 감사합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의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런데 보호자가 혼자시면 힘드실 것 같은데 다른 가족분은 안 오세요? 네. 사정이 있어서요. 간호사는 동정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연은 그 표정이 더 서글팰 뿐이었어요. 다시 병실로 들어가 간이 침대에 앉은 도연은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수진에게서 온 연락은 여전히 없었어요. 대신 장모님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도연 씨, 수진이가 제주도 간다고 하던데 잘 다녀오라고 전해주세요. 장모님은 수진의 제주도 여행을 미리 알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왜 자신에게는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침에 장모님이 온다고 했을 때도 평소와 다른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았어요. 도연의 가슴 속에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단순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의 병원비 걱정, 회사 구조조정 소식, 그리고 아내의 이상한 행동까지 모든 게 한꺼번에 몰려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새벽 4시 도연은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고른 숨소리만 병실에 울려 퍼졌어요. 창 밖으로는 첫 차가 다니기 시작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루가 끝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지만 도연에게는 어제보다 더 힘든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이번 사흘째 되는 새벽에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도연이 간이 침대에서 깜빡 졸고 있을 때였어요. 간호사가 살며시 깨웠을 때 어머니는 이미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환자분께서 방금 전에 돌아가셨어요. 평안하게 가셨습니다. 간호사의 말이 귀에 들어왔지만 도연은 한동안 어머니의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살아생전 늘 걱정 많던 표정이었는데 지금은 정말 편안해 보이셨어요. 어머니,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거든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어요. 여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예상했던 것보다 담담했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네. 방금 전에. 알겠어요. 제가 언제 들어갈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도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아직 따뜻했습니다. 장례식장을 알아보는 일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병원에서 추천해준 장례식장은 규모가 작았지만 비용이 적당했어요. 빈소를 차리고 나니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수지는 그날 저녁에야 제주도에서 돌아왔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빈소에 들어선 수진의 얼굴은 차가웠어요. 평소 어머니를 모시던 며느리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수진이 도연에게 말했지만 뭔가 형식적으로 들렸어요. 괜찮아.
어머니께 인사드려. 수지는 어머니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도연이 보기에도 이상했습니다. 첫째 날 밤 빈소를 지키며 도연은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혹시 어머니한테 무슨 서운한 일이라도 있었어? 왜요? 아니, 평소랑 좀 다른 것 같아서.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장례식 둘째 날, 처가 식구들에게 부고를 알렸습니다. 장모님께 직접 전화드렸어요. 어머님,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아, 그러셨구나. 많이 슬프겠네. 장모님의 목소리도 수진과 비슷하게 담담했습니다. 장례식이 내일 모레인데 오실 수 있으실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글쎄다. 아버지가 요즘 몸이 안 좋으셔서. 수진이 아버지도 못 올 것 같다. 도연은 이해한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실망스러웠어요. 결혼 8년 동안 명절마다 인사드렸던 사이인데 장례식에는 오지 않는다니. 그럼 조화라도 보내드릴게. 아니에요, 어머님. 괜찮습니다. 그래. 그럼 수진이가 잘 도와줄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도연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수진아, 내 부모님이 안 오신다네. 네, 아버지가 아프셔서요. 수진의 대답은 기계적이었습니다. 마치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요. 장례식 당일 아침, 빈소에는 정말 사람이 없었습니다. 도연의 몇 안 되는 친구들과 회사 동료 몇 명이 전부였어요. 처가 식구는 정말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발인을 앞두고 장모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도연아, 장례 잘 치르고 있니? 네, 어머님. 그런데 말이야, 장례비는 내가 알아서 해야겠다. 우리가 도와줄 형편이 안 되거든. 도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장례비를 도와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먼저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네, 어머님.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연아, 앞으로 우리 수진 힘들게 하지 마라. 수진이가 너무 고생이 많았어. 수진이가 무슨 고생을. 내가 돈도 제대로 못 벌면서 수진이한테 집만 지우고 있잖아. 이번 일로 수진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데. 도연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장모님의 말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어머니 장례식 때 왜 며느리 걱정을 하시는 걸까요? 어머님,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아무튼 수진이 마음고생 그만 시켜. 너희 어머니 일은 내가 알아서 정리하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도연은 멍하니 핸드폰을 바라봤어요.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엄마가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것도. 그냥 장례 잘 치르라고 하셨어. 도연은 장모님의 말을 그대로 전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어머니를 떠나보내는 날인데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화장장으로 가는 길에서 도연은 혼자 연구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다른 차에 탔어요.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보면서 도연은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슬픔과 함께 아내와 처가 식구들에 대한 서운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화장이 끝나고 낙골당에 모시는 일까지 마치고 나니 저녁이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정산을 하는데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800만 원 정도였습니다. 도연의 적금을 모두 털어야 하는 금액이었어요. 여보, 장례비가 좀 많이 나왔네. 수진에게 말했지만 수진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요? 800만 원 정도. 우리 적금으로 처리할게. 네. 수진의 대답은 한마디였습니다. 함께 부담하자거나 자신도 도와주겠다는 말은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진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 며칠 친정에 가 있을게요. 왜? 오늘 이미 힘들었을 텐데. 그냥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도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너무 지쳐 있었거든요. 집에 혼자 남게 된 도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제대로 씻지도 못했고 잠도 못 잤어요. 그런데 정작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건 몇 가지 안 됐어요. 시골집 한 채와 약간의 현금, 그리고 어머니가 늘 끼고 계시던 반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시골집도 워낙 낡아서 팔기는 어려울 것 같았어요. 핸드폰을 켜보니 문자 메시지가 몇 개 와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위로 메시지들이었어요. 그런데 처가 식구들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장례식에 오지 않은 것도 모자라 위로 인사조차 없었어요. 도연은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을 혼자 지켜야 했고 장례식도 거의 혼자 치렀어요. 아내는 곁에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의 전화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수진이 힘들게 하지 말아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뭘 잘못했다는 걸까요? 새벽 2시, 도연은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없는 세상이 너무 낯설었어요. 그리고 아내와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다는 게 점점 확실해지고 있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면서 도연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저 혼자 잘할 수 있을까요? 사진 속 어머니는 미소를 지고 계셨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소파에 몸을 맡기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형광등은 꺼져 있었지만 창문 밖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지만 도연에게는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어요. 내일부터는 정말 혼자가 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도 없고 아내도 마음을 돌린 것 같고 회사마저 불안한 상황이었거든요. 38살에 이렇게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게 막막했습니다. 눈을 감으니 오늘 하루가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장례식장의 조용한 분위기, 처가 식구들의 무관심, 수진의 차가운 반응, 그리고 장모님의 날카로운 말들까지 모든 게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장례 이튿날 오후 도연은 혼자 집에서 빈소에서 가져온 짐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얀 국화꽃 몇 송이와 조물록, 그리고 어머니의 유품들이 거실 탁자 위에 놓여 있었어요. 아직도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수진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친정에 간다고 한 뒤로 연락이 없었는데 이틀 만에 온 첫 소식이었죠. 메시지를 열어보는 순간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더 이상 이렇게 창피하게 살기 싫어. 도연은 몇 번이고 메시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글자는 그대로였어요. 이혼하자는 말이 어머니 장례 직후에 날아온 거였습니다. 손가락이 떨리면서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받았어요. 여보, 방금 메시지가 뭐야? 이혼이라니. 들은 대로야. 나 더 이상 못하겠어. 수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평소 다정하던 음성에서는 찾을 수 없는 냉정함이었어요. 갑자기 왜 이래? 뭔 일이야? 갑자기가 아니야. 나 진작부터 생각하고 있었어. 도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진작부터 생각했다니 언제부터였을까요? 수진아, 어머니 장례 끝난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이럴 때야? 언제가 좋은 때냐? 이럴 때일수록 현실을 봐야 하는 거 아니야? 도연은 말을 잃었습니다. 현실을 보라니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었어요. 수진아, 뭔 일이야?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봐. 뭘 잘못했는지 정말 모르겠어? 8년 동안 살면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남편 노릇 해본 적 있어?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도연은 처음 듣는 수진의 화난 목소리였어요. 나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물류센터에서 월급 230만 원 받는 게 열심히 산 거야? 38인데 아직도 전셋집에 사는 게 열심히 산 거야? 도연의 목소리도 조금씩 높아졌습니다. 결혼 8년 동안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었는데 이번만은 참을 수 없었어요.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잖아. 최선?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해? 우리 또래들은 다 집도 사고 차도 바꾸는데 우리는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있어? 수진의 말에 도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같은 나이 또래들과 비교하면 자신은 정말 가진 게 없었어요. 수진아, 그래도 우리 함께 노력하면. 언제까지? 나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내 인생도 소중하거든. 전화 너머로 수진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돌아가신 것도 솔직히 말하면 이제 집만 더 늘어난 거잖아. 시골집 정리하고 제사 지내고 나한테는 부담일 뿐이야. 도연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를 짐이라고 표현하다니. 수진아, 어머니를 짐이라고 하는 거야? 지금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어머니 살아계실 때도 우리가 뭘 해드린 게 있어? 명절 때 몇십만 원어치 선물 사드리는 게 전부였잖아. 도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렇게 생각했으면서 왜 이제야 말해? 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말한다고 달라질 게 있었겠어? 너는 변할 생각도 없었잖아. 변할 생각이 없다고? 나 회사에서 구조조정 얘기 나온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이직 준비하려고 했는데. 그런 변명은 그만해. 넌 가진 게 뭐 있냐? 수진의 마지막 말이 도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가진 게 뭐 있냐니. 결혼 8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가 할 말이었을까요? 수진아, 이혼 서류는 내가 준비할게. 재산 분할할 것도 없으니까 간단하게 끝낼 수 있을 거야. 잠깐, 수진아. 우리 한 번 더 생각해보자. 제발. 생각할 게 뭐 있어? 나 이미 결정했어. 다른 사람 만났거든. 도연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났다니. 언제부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나한테 이제 다른 선택지가 생겼다는 거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도연은 멍하니 핸드폰을 바라봤어요. 화면에는 여전히 수진과의 통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주저앉은 도연은 머리를 감쌌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충격도 채 가시지 않았는데 이제 아내마저 떠난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다른 남자와 함께. 다른 사람을 만났다고. 도연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제주도 여행도 그 사람과 함께 간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위급할 때도 그렇게 차갑게 굴었던 걸까요? 시계를 보니 저녁 6시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수진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런 일상은 없을 거였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수진이 마지막으로 장봐둔 음식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김치찌개용 돼지고기, 시금치, 달걀 등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도 자신이 직접 해야 하는 거였죠. 배가 고팠지만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근처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와서 끓여 먹었어요. 혼자 먹는 저녁이 이렇게 쓸쓸할 줄 몰랐습니다. 라면을 먹으면서 도연은 수진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넌 가진 게 뭐 있냐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정말 자신은 가진 게 없는 남자였을까요? 38살의 물류센터 직원, 월급 230만 원,
전세집 거주, 적금도 어머니 장례비로 다 써버린 상태. 객관적으로 보면 수진의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진 게 없다고 해서 사람을 그렇게 차갑게 대해도 되는 걸까요? 결혼할 때는 분명히 사랑한다고 했는데 돈이 없으면 사랑도 사라지는 건가요? 밤이 깊어가자 집안이 더욱 적막해졌습니다. 평소에는 수진이 틀어놓던 텔레비전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와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도연은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명절 때 어머니가 오시면 주무시던 방이었어요. 평소에는 거의 들어가지 않던 방이었는데 오늘은 왠지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방 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수진이 청소를 잘 해놨던 거였습니다. 작은 화장대와 옷장, 그리고 낡은 서랍장이 전부였어요. 도연은 서랍장을 열어봤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어머니가 쓰시던 안경과 시계가 들어 있었어요. 두 번째 서랍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사진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니 어릴 때 가족 사진들이 나왔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어린 도연이 아버지 어깨에 올라타고 있는 사진, 온 가족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들이었어요. 그때는 가난했어도 행복했었습니다. 가진 게 없어도 가족이 함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언제부터 돈이 이렇게 중요해진 걸까요?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도연의 눈에 낡은 통장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된 통장이었어요. 펼쳐보니 잔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2천만 원? 도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많은 돈을 모아두셨다니. 평생 검소하게 사시면서 조금씩 모아두신 돈이었을 거예요. 통장 사이에서 편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쓰신 편지였어요. 도연에게 주는 편지였습니다. 도연아, 이 돈은 내가 힘들 때 쓰라고 모아둔 거다. 엄마가 살아있을 때는 주지 못했지만 이제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힘내라, 아들아.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자신을 걱정해 주셨던 거였어요. 2천만 원이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목돈이었습니다. 편지를 가슴에 안고 도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수진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머니를 짐이라고 했던 수진의 말이 더욱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도연은 어머니 사진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모아두신 돈을 자신을 위해 남겨두셨던 마음을 이제야 알았어요. 그 순간 도연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무시당하며 살지 않겠다는 결심이 생겼어요. 가진 게 없다고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자신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도연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제까지의 순한 눈빛이 아니었어요. 무언가 단단해진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편지를 읽고 난 도연은 서랍을 더 자세히 뒤져봤습니다. 맨 아래 칸에 두툼한 서류 봉투가 하나 더 있었어요. 봉투 겉면에는 어머니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도연이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또 다른 편지와 함께 변호사 명함, 그리고 여러 장의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서류들은 대부분 어려운 법률 용어로 되어 있어서 무슨 내용인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편지부터 펼쳐 읽어봤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이 편지를 쓸 때는 아마 세상을 떠난 후일 거다. 사람들은 널 작다고 하고 가진 게 없다고 무시하지만 넌 결코 작은 사람이 아니란다. 엄마가 평생 모아온 것들이 언젠가 널 지켜줄 거야. 이 서류들을 변호사님께 가져가거라. 김태호 변호사님이 모든 걸 설명해 주실 거다. 도연은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모아온 것들이라니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2천만 원 외에 또 다른 게 있다는 뜻인가요? 김태호 변호사의 명함을 자세히 봤습니다. 강남에 있는 법무법인이었어요. 명함 뒷면에는 어머니의 손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25년간 맡겨둔 일들. 도연이만 알면 됨. 25년이라니 도연이 중학생이었을 때부터였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오랫동안 무언가를 준비해 오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도연은 김태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강남역 근처의 높은 빌딩 안에 있는 법무법인이었어요. 접수대에서 어머니 김순자 씨와 관련된 일로 왔다고 말하자 직원이 바로 안내해줬습니다. 김태호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도연을 보자마자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머님께서 자주 도연 씨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도연은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이곳에 자주 오셨다는 뜻이었거든요. 선생님, 어머니가 뭘 맡겨두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김 변호사는 두꺼운 파일을 꺼내왔습니다. 표지에는 김순자 위탁관리건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어머님께서 25년 전부터 조금씩 투자하신 자산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당한 규모가 되었어요. 도연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투자 자산이라니 어머니가 그런 걸 하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가요? 주로 부동산 투자였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가 개발되기 전에 그 일대 땅을 조금씩 사모으셨어요. 지금은 오피스 빌딩들이 들어서서 임대 수입도 나오고 있고요. 김 변호사가 서류를 넘겨가며 설명했습니다. 도연은 숫자들을 보면서 눈을 의심했어요. 그리고 매달 임대 수입의 일부를 적금과 주식에 재투자하셨습니다. 어머님이 정말 꼼꼼하고 신중한 분이셨어요. 총액이 얼마나 되나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재 시가 기준으로 약 520억 원 정도입니다. 도연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520억 원이라니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520억 원이 맞습니다. 어머님께서 25년간 차곡차곡 모으신 결과예요. 도연은 의자에 푹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평생 검소하게 사시던 어머니가 이런 큰 재산을 모아두셨다니. 어머니가 정말 이런 걸 하셨다고요? 네, 처음에는 작은 상가 하나 사시는 것부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수익으로 조금씩 더 큰 투자를 하셨죠. 정말 대단한 안목이셨습니다. 김 변호사는 어머니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판교 개발 소식을 어떻게 미리 아셨는지 정부 발표 몇 년 전부터 그 일대 땅을 매입하기 시작하셨거든요. 도연은 여전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시골에서 혼자 사시면서 항상 검소한 생활을 하시던 어머니가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다니. 왜 저한테는 말씀 안 하셨을까요? 어머님 말씀으로는 도연 씨가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싶다고 하셨어요. 너무 일찍 알려주면 나약해질까봐 걱정하셨다고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평생 자식 걱정만 하시던 분이셨거든요. 이제 이 모든 게 도연 씨 것입니다. 상속 절차만 밟으면 되고요. 도연은 아직도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가진 게 없다고 무시당했는데 하루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법무법인을 나서며 도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큰 것이었다니. 평생 자신을 위해 희생하시고 마지막에도 이런 선물을 남겨주셨던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연은 수진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넌 가진 게 뭐 있냐던 그 말이 이제는 우습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복수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어머니의 뜻을 이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미래를 준비하셨던 거였어요. 이제 그 뒤를 이어받은 도연도 어머니처럼 지혜롭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상속 절차를 마친 도연은 며칠 후 판교 테크노밸리에 있는 자신의 빌딩을 직접 보러 갔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도 아직 믿어지지 않았어요. 자신이 정말 그 큰 빌딩의 주인이라니. 판교역에서 내려 걸어가는 길에 도연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즐비하게 서 있고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평소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자신과는 전혀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스카이타워라는 이름의 빌딩 앞에 도착했을 때 도연은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지상 30층짜리 유리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서 있었어요. 건물 입구에는 여러 IT 회사들의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 거라고? 도연은 아직도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월급 230만 원으로 살아가던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갑자기 이런 큰 빌딩의 주인이 되다니. 빌딩 로비로 들어서자 대리석으로 마감된 넓은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천장이 높고 곳곳에 예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한쪽에는 카페가 있어서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경비실 앞을 지나가는데 경비원이 도연을 알아보고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점검 오셨습니까? 도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을 관장님이라고 부르다니. 그런데 경비원의 태도를 보니 이미 자신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 네, 그냥 한번 둘러보려고요. 네, 관장님. 혹시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경비원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도연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로비 카페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저 사람이. 도연이 고개를 돌리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카페 테이블에 수진과 장모님, 장인어른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수진 옆에는 모르는 남자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어요. 평소에 자신 있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유령을 본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장모님이 일어나면서 다가왔습니다. 도연아, 여기서 뭐하니? 안녕하세요, 어머님. 도연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내심으로는 이들이 왜 여기 있는지 궁금했어요. 어머님들은 여기서 뭐 하세요? 아, 우리가. 그게. 장모님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평소 당당하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수진 옆에 앉아있던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3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민준호라고 합니다. 민준호라는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명함을 받아보니 IT 회사 대표이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아, 안녕하세요. 도연이 인사하자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여기서 일하세요? 그 순간 경비원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관장님, 제가 안내해 드릴까요? 오늘 몇 개 층을 점검하실 예정이신가요? 경비원의 말에 카페에 있던 네 사람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특히 수지는 마치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관장님이라고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연은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 빌딩 제 겁니다. 로비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까지 도연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수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이야? 너가 이 빌딩 주인이라고? 네, 맞아요. 도연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았어요. 장인어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도연아, 농담은 그만두고 여기서 뭐 하는 거냐? 농담이 아닙니다. 정말 제 빌딩이에요. 그때 빌딩 관리 사무소에서 직원 한 명이 뛰어왔습니다. 사장님 오셨군요. 미리 연락 주시지 그러셨어요. 준비된 게 없어서. 관리소 직원까지 도연을 사장님이라고 부르자 이제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그럼 제가 임대료 내는 그 사장님이. 네, 맞습니다. 준호 씨 회사가 12층에 있죠? 도연이 자연스럽게 대답하자 준호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수진과 만나면서 자랑했던 말들이 모두 거짓이 되어버린 거였어요. 장모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연아, 정말이니? 이 빌딩이 내 거라는 게? 네, 어머님.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거예요. 순자 언니가? 장모님은 시어머니를 언니라고 불렀습니다. 평소에는 시골 할머니라고 무시하던 분을 말이에요. 네, 어머니가 25년간 준비해 주신 거였어요. 도연의 말에 장인어른이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말이 안 된다. 순자 씨가 이런 큰 빌딩을 살 돈이 어디 있어?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사실입니다. 경비원이 다시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사장님, 변호사님께서 연락하셨는데요. 내일 오전에 새로운 임대계약 건으로 회의가 있다고 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도연이 자연스럽게 대답하자 카페에 있던 네 사람은 완전히 말을 잃었습니다. 수진이 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도연아, 정말 이게 내 거야? 네, 수진 씨. 도연은 수진을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더 이상 여보라고 부를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럼 우리 이혼 얘기는 이미 서류 준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도장 찍어 드릴게요. 도연의 차가운 대답에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준호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임대료 내는 상대가 도연 씨였군요. 참 우연이네요. 우연이죠. 그런데 준호 씨, 임대료 연체된 게 있는 걸로 아는데요. 도연이 담담하게 말하자 준호의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졌습니다. 그게 사정이 있어서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계약은 계약이니까요. 장모님이 급하게 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도연아, 우리가 오해했구나. 미안하다. 괜찮습니다, 어머님. 그럼 우리 수진이랑 다시. 아니에요, 어머님. 이미 수진 씨가 결정하신 일이니까요. 도연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게 끝난 일이었거든요. 로비에 서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도연은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들에게 무시당하고 모욕당했는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어요. 하지만 도연은 복수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어머니에 대한 감사함이 더 컸습니다. 어머니가 준비해 주신 이 모든 것을 의미 있게 사용하고 싶었어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도연이 인사하고 돌아서려는데 수진이 뒤에서 불렀습니다. 도연아, 잠깐. 네, 우리 다시 생각해 볼까? 수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아니에요, 수진 씨. 당신이 옳았어요. 저희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도연은 더 이상 돌아보지 않고 로비를 나섰습니다. 뒤에서 장모님의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빌딩 밖으로 나오니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판교 빌딩에서의 충격적인 만남 이후 도연에게는 연일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진, 장모님, 장인어른, 심지어 민준호까지 모두가 다시 만나자고 했어요. 하지만 도연은 모든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 김태호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도연 씨, 부인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재산 분할 협의를 하고 싶다고 하네요. 재산 분할이요? 네,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분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변호사님,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상속받은 재산은 고유 재산이라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방에서 여러 논리를 들어 시비를 걸 수도 있어요.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남이 있었습니다. 수진과 장모님, 그리고 그들의 변호사가 왔어요. 도연은 혼자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선 수진의 모습이 며칠 전과는 달랐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비싼 옷을 입었지만 얼굴에는 초조함이 역력했어요. 도연 씨, 오랜만이에요. 수진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수진 씨. 도연은 여전히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장모님이 앞에 나섰습니다. 도연아, 우리가 오해했다. 미안하구나. 괜찮습니다, 어머님. 그럼 우리 다시 가족이 되자. 수진이도 깊이 반성하고 있어.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이미 늦었어요.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도연아, 내가 잘못했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수진 씨, 당신이 날 무시하던 그 시간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도연의 목소리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았습니다. 담담했어요. 수진의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혼인 기간 중 부인이 가사노동을 통해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기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태호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이 재산은 도연 씨 어머님이 혼인 전부터 형성하신 고유 재산의 상속입니다. 하지만 혼인 기간 중 관리에 부인이 참여했고 참여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지 않나요? 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 씨, 어머니 병원에 계실 때 오지도 않았잖아요. 장례식에도 오지 않으셨고요. 수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건 사정이 있어서. 사정이요? 제주도에서 캠핑하시느라 바쁘셨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장모님이 다시 나섰습니다. 도연아, 그래도 8년을 함께 살았잖니. 정을 생각해서라도.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정이요? 도연이 장모님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장례비는 내가 알아서 해라고 하신 그 정 말씀이신가요? 장모님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진 힘들게 하지 말라고 하신 그 정 말씀이신가요? 그건 내가 말실수가 아니었어요, 어머님. 그게 진심이셨죠. 도연은 일어섰습니다. 변호사님, 이혼 절차 진행해 주세요. 재산 분할은 거부합니다. 수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도연아, 제발.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수진 씨, 후회는 선택에 대한 책임이에요. 당신이 선택한 결과를 받아들이셔야죠. 수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아, 나 어떻게 살라고. 당신이 선택한 민준호 씨와 잘 사시면 되잖아요. 준호는, 그 사람은 이미. 수진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마 준호가 도연의 정체를 알고 나서 태도를 바꾼 모양이었어요. 그것도 당신 선택의 결과예요. 도연은 더 이상 머물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에게 인사하고 회의실을 나섰어요. 복도에서 수진이 뒤쫓아왔습니다. 도연아, 진짜 마지막이야. 제발. 수진 씨, 이미 끝난 일이에요. 그럼 돈은 안 줘도 되니까 다시 같이 살자. 나 정말 잘못했어.
도연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수진 씨, 당신이 넘가진 게 뭐 있냐고 했을 때 저에 대한 사랑도 없어진 거 아니었나요? 그건 화가 나서 한 말이야. 화가 나면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게 진심이었어요. 도연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수진 씨, 저는 이제 돈 때문에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아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장모님도 나왔습니다. 도연아, 할머니도 하늘에서 보고 계신데. 어머님, 어머니는 하늘에서 저를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분명히 이해하실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도연이 타려는데 수진이 팔을 잡았어요. 도연아, 정말 안 돼? 도연은 수진의 손을 조용히 떼어냈습니다. 수진 씨, 행복하게 사세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수진과 장모님의 절망적인 표정이 마지막으로 보였어요. 일주일 후 김태호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혼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수진은 끝까지 재산 분할을 요구했지만 법적으로 근거가 없었어요.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변호사님. 그런데 도연 씨,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도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변호사님, 이 빌딩 임대 수익이 월 얼마나 되나요? 대략 3억 원 정도 됩니다. 그중 일부를 사회에 기부하고 싶어요. 김 변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떤 종류의 기부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청년들 장학금과 독서 지원 사업이요. 어머니가 평생 책 읽기를 좋아하셨거든요. 좋은 생각이세요. 재단을 설립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렇게 하죠. 도연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어머니의 유산을 의미 있게 사용할 방법을 찾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변호사님, 물류센터도 그만둘 생각이에요. 새로운 일을 하실 건가요? 네, 어머니가 해오신 일을 이어받고 싶어요. 투자와 사업을 배워보려고요. 김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것 같네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한강공원을 걸으며 도연은 생각했습니다. 분노와 복수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가 더 중요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왔어요. 도연아, 정말 마지막이야. 나 잘못했어. 다시 기회를 줘. 도연은 문자를 읽고 삭제했습니다. 더 이상 답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강변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며 도연은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25년간 준비해 주신 이 모든 것을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사용하고 싶었어요. 어머니, 제가 잘해보겠어요. 저녁 노을이 한강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도연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알리는 아름다운 풍경이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시간이었어요. 이혼이 성사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정대리,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최 과장님이 퇴근 인사를 했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말이었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진심이 담긴 존중의 인사였습니다.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돈이 생겼다고 해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 그런데 정대리, 회사에서 구조조정 계획이 취소됐어. 상부에서 방침이 바뀌었나 봐. 다행이네요. 도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그 뒤에는 도연의 영향력이 있었어요.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대기업과 자신의 빌딩에 입주한 회사들이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자연스럽게 상황이 개선된 거였습니다. 퇴근길에 도연은 서울역 근처에 있는 순자 장학재단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을 딴 재단이었어요.
석 달 동안 재단을 설립하고 첫 번째 장학생들을 선발했습니다. 재단 사무실에는 젊은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재단 이사장인 도연이 들어서자 모두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들 수고 많아요. 도연은 직원들과 허물없이 대화했습니다. 나이 차이도 별로 나지 않고 모두가 진심으로 장학사업에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이사장님, 내일 첫 번째 장학증서 수여식인데 준비는 다 됐어요. 고마워요. 아이들 많이 와요? 네, 고등학생 30명, 대학생 20명이 참석해요. 도연은 뿌듯했습니다. 어머니의 유산으로 50명의 학생들이 꿈을 키워갈 수 있게 된 거였어요. 다음 날 오후 재단 강당에서 장학증서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참석해서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도연은 단상에 올라 간단한 인사말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순자 장학재단 이사장 정도연입니다.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 재단은 제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만들어졌어요. 어머니는 평생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셨고 젊은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셨거든요. 도연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여러분도 힘든 시기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작은 시작이라도 꾸준히 하다 보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수여식이 끝나고 한 고등학생이 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줍게 웃으며 말했어요. 관장님,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제가 꿈을 키울 수 있게 됐어요. 어떤 꿈을 갖고 있어요?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우리 동네에는 병원이 없어서 아픈 사람들이 멀리까지 가야 하거든요. 도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이 모습을 보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훌륭한 꿈이네요. 꼭 이루세요. 네, 관장님. 꼭 의사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드릴게요.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다가와서 인사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꿈을 이야기했어요.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학생,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는 학생, 요리사가 되고 싶다는 학생까지. 저마다 반짝이는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연은 어머니 편지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도연아, 사람들은 널 작다고 하지만 넌 결코 작은 사람이 아니다라던 그 말씀이 지금에서야 완전히 이해됐어요. 어머니가 남기신 건 빌딩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믿을 수 있는 용기였어요. 그리고 그 용기는 진짜 사랑과 존중으로 사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준비하는 도연의 모습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원하는 음식을 해먹고, 원하는 시간에 잠들고,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었거든요. 저녁 식사 후 도연은 어머니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장학생들을 만났어요. 정말 착하고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에요.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자애로운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어머니가 준비해 주신 것들 잘 사용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거예요. 도연은 어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평생 자신만을 위해 희생하셨던 어머니에게 이제라도 보답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었어요. 주말에는 재단 사무실에서 독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책을 나눠주고 함께 읽는 시간을 갖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이사장님, 이 책 정말 재밌어요. 초등학교 3학년인 민수가 동화책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어떤 이야기예요? 개미가 겨울을 준비하는 이야기예요. 저도 개미처럼 열심히 할 거예요.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을 보면서 도연은 행복했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때 진짜 행복을 느끼는 거였어요.
월요일 아침 물류센터로 출근하는 도연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이제는 생계를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일 자체를 즐기고 있었거든요. 정대리, 얼굴이 밝아 보이네. 동료가 말했습니다. 그런가요? 요즘 재밌는 일이 많아서요. 무슨 일이야?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도연은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자랑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점심시간에 혼자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으면서 도연은 지난 시간을 되돌아봤습니다. 수진과의 이혼, 처가 식구들과의 결별, 어머니의 유산 발견까지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이 어머니의 계획이었던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는 자신이 진짜 소중한 게 뭔지 깨달을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해 주셨던 거였어요. 오후에 김태호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도연 씨, 수진 씨 측에서 마지막으로 합의를 요청했는데 어떻게 하실까요? 어떤 합의요? 위자료 없이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다고 해요. 그렇게 하죠. 저도 깔끔하게 끝내고 싶어요. 도연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더 중요했거든요. 퇴근 후 한강공원을 산책하면서 도연은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붉은 노을이 강물 위에 반사되어 아름다웠어요. 벤치에 앉아 어머니 편지를 다시 꺼내 읽어봤습니다. 도연아, 힘내라. 넌 충분히 좋은 사람이다. 어머니의 마지막 격려였습니다. 도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알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신 좋은 사람이 어떤 의미인지. 돈이 많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 어려움이 와도 굴복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동네 서점에 들렀습니다. 재단 아이들에게 선물할 책을 사기 위해서였어요. 서점 주인은 도연을 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아, 정 선생님. 또 책 사러 오셨군요. 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책 좀 추천해 주세요. 이 책들이 요즘 인기예요. 서점 주인이 여러 권의 책을 보여줬습니다. 도연은 그 중에서 가장 교훈적이면서도 재미있어 보이는 책들을 골랐어요. 집에 돌아와서 도연은 책들을 포장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재단에서 일하는 젊은 직원 혜진 씨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이사장님, 내일 새로운 지원 학생들이 온다고 해요. 정말 감사해요. 도연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저예요. 함께 좋은 일 할 수 있어서 기뻐요. 창문 밖으로 밤하늘의 별들이 보였습니다. 어머니도 저 별들 중 하나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도연은 잠자리에 누워 오늘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물류센터에서의 평범한 하루, 재단에서 만난 학생들,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까지 모든 게 소중한 하루였어요. 어머니가 남기신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과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는 따뜻한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도연의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도연은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가득할 거라는 확신과 함께 말이에요.